1장 탄생 씨앗이 심겨지다. 나는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온 순간 그의 울음소리가 병원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눈부신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작고 주름진 얼굴이 처음 세상의 빛을 보았다. 나는 그의 첫 숨결과 함께 깨어났다. 그의 부모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 특별하게 키워야 해. 이 나라에서 뒤처지는 순간 끝이야. 남들보다 빨라야 해. 무조건 1등이어야 살아남아. 병원 창문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경쟁과 압박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도시 안에서 모두가 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연약한 심장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어. 그가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집안은 이미 교육용품으로 가득했다. 알파벳으로 도배된 벽지와 숫자, 카드, 색색깔의 학습 교구들, 그리고 끊임없이 재생되는 영어 영상들. 엄마는 텔레비전 앞에서 갓난아기인 그를 안고 말을 걸었다. 애플 베이비? 애플이야. 따라해봐.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압박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서 따라해.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그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그는 영어 유치원에 등록되었다. 4살이 되자 그의 하루는 10개의 학원으로 꽉 채워졌다. 영어, 수학, 미술, 피아노, 태권도, 독서, 과학, 탐구까지. 나는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학원차를 타고 이동하며 그는 늘 피곤했다. 눈꺼풀은 무거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귓속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야비하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그를 달래었다. 지금 자면 내가 뒤처질 거야? 친구들은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 넌 그 아이들에게 밀릴 거야? 그의 어린 가슴은 내가 만들어낸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즐겼다. 그는 내 목소리를 따랐다. 불안이 그의 유일한 진실이었으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그의 부모는 더욱 불안해졌다. 학원은 더욱 많아졌고 선행학습은 당연해졌다. 부모는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그를 비교하며 말했다. 옆집 애는 이미 중학교 수학을 시작했대. 너도 해야지. 나는 그의 마음 안에서 부드럽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했다. 그래, 너는 항상 최고여야 해. 2등은 패배자야. 2등이면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다. 나는 만족스럽게 그의 내면에서 미소 지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아니 죽은 후에도 나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삶을 끝까지 지배할 것이며 그는 결코 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심장 속에 단단히 뿌리 내렸다. 2장 유치원 학원의 시작, 경쟁의 시작. 나는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4살이 된 어느 날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거대한 건물 앞에 섰다. 그는 낯설고 거대한 건물을 바라보며 숨이 막힐 듯한 두려움과 함께 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작은 손은 엄마의 손을 더 세게 붙잡았고 온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이라는 커다란 간판 아래로 비추는 형광등 불빛이 마치 그의 운명을 미리 알려주는 듯했다. 엄마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우리 아이는 특별하니까.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에 날카롭게 속삭였다.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해. 다른 애들은 모두 너의 적이야. 그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영어로만 말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와 원어민 같은 유창한 발음을 하는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그의 귀를 자극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불안을 키웠다. 내가 지금 뒤처지면 평생 따라갈 수 없어. 빨리 따라잡아야 해. 유치원에서의 하루는 길고도 혹독했다. 색칠하기, 동요 부르기, 게임조차 영어로 진행됐다. 그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짓눌렀다. 넌 특별하잖아. 특별한 아이는 이 정도는 가볍게 해야지. 왜 못하지? 그는 하루가 끝날 때쯤 피곤으로 녹초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유치원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는 학원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까지 그의 일상은 끝없이 학원 차량들로 이어졌다. 학원마다 경쟁과 긴장만이 가득했다. 지금 잠들면 끝이야. 친구들은 지금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어. 나는 그의 작은 몸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그를 압박했다. 그는 밤마다 피곤으로 눈이 감겼지만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를 다시 깨웠다. 잠이 오니? 그래, 넌 지금 졸고 있지만 다른 애들은 더 공부하고 있겠지. 너는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어느 날 그는 학원에서 시험지를 받아 집에 돌아왔다. 점수는 85점이었다. 엄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 점수로 어떻게 명문 초등학교에 가겠니? 옆집 민준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풀고 있어. 민준이는 그에게 언제나 따라잡아야 할 존재였다.
그는 민준이가 누구인지 잘 알았다. 이웃집의 자랑거리, 모든 엄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민준이처럼 못하면 너는 영원히 실패자일 뿐이야. 너는 절대 특별하지 않아. 그의 작은 손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떨렸다. 피곤함과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 흘렀지만 나는 그것을 가볍게 무시했다. 지금 울고 있는 시간이 아까워? 너는 멈출 수 없어. 너는 더 잘해야만 해.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나에게 더욱 의지했다. 엄마가 곁에서 잠든 뒤에도 그는 혼자서 울음을 참으며 단어장을 넘겼다. 그의 어린 심장은 점점 더 나의 소유가 되어갔다. 넌 특별해야 해. 남들이 뭐라 해도 반드시 이겨야만 해. 나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모든 행동이 나의 손아귀에 있었다. 나는 그의 불안과 공포를 먹고 자라났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결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 긴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이미 이겼음을 알고 있었다. 3장. 초등학교 명품과 과외 끝없는 경쟁.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그의 부모는 마치 전쟁 준비를 하듯 분주해졌다. 나는 그의 작은 심장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자리 잡았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신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은 그는 학교 문 앞에서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부러움보다는 질투와 경쟁의 눈빛이었다. 엄마는 그의 어깨를 잡고 야심차게 속삭였다. 너는 무조건 1등이야. 저 아이들과 절대 어울리지 마. 내가 놀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이야. 나는 그의 내면에서 비열하고도 달콤하게 맞장구 쳤다. 그래, 친구는 필요 없어. 저 애들은 다 너의 경쟁자일 뿐이야. 그의 일상은 더욱 치열해졌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는 학원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컴퓨터 코딩, 예체능 등 모든 분야에서 비싸고 유명한 강사들만 골라 과외를 받았다. 과외는 총 10개를 넘겼고 그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해 새벽이 될 때까지 쉴 틈 없이 빽빽하게 짜여졌다.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들과 놀 시간에 내 경쟁자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어. 밤이 되면 그는 책상 앞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문제집을 풀었다. 작은 몸은 피로로 축 처졌지만 나는 그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넌 지금 쉬면 안 돼. 네가 자는 순간 다른 애들은 너보다 한 발자국 더 앞서갈 거야. 엄마는 끊임없이 그의 귓가에 명문대학의 이름을 속삭였다. 너는 반드시 서울대에 가야 해.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어. 다른 대학은 쳐다보지도 마. 나는 그의 심장 속에서 차갑고 야비하게 속삭였다.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너는 평생 패배자로 살게 될 거야. 민준이보다 못한 인생이 될 거야. 그는 시험에서 100점을 받지 못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다. 95점을 받은 날 엄마의 싸늘한 눈빛을 보며 그는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민준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이라던데 너는 왜 100점도 못 받아? 나는 그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너는 민준이보다 못해. 내가 이대로라면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계속했다. 손끝이 아려오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넌 절대 쉬어선 안 돼. 지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성공을 위해 더 참고 견뎌야 해. 그는 아무리 지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만 공부했다. 운동회에서도 체육 시간에도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친구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아도 돼. 혼자서만 최고가 되면 돼. 나는 그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다. 그의 숨결 하나, 심장 박동 하나도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는 이제 완벽히 나의 소유였다. 그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었고 나는 결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4장. 중학교 사춘기 더욱 깊어진 경쟁과 고립. 나는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더욱 강렬하게 살아났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그의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고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의 머릿속을 채운 것은 학교에서의 첫 시험이었다. 성적표에 찍힌 숫자가 그의 가치를 결정했다. 1등이면 잠시 안심했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과 열등감이 밀려왔다.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이면 그의 손은 떨렸고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친구들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보다 잘했나? 내가 졌다면 어떡하지? 나는 그의 귓속에 더 가까이 파고들며 잔인하게 속삭였다. 1등이 아니면 넌 끝이야. 2등은 실패자야. 그는 친구들이 자신의 성적을 묻는 것이 두려웠다. 모두가 적이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그는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품었지만 나는 즉시 그 감정을 짓눌렀다. 그가 같은 반에서 좋아하던 아이에게 작은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는 냉혹하게 속삭였다.
이성 친구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여유는 없어. 내 경쟁자들은 벌써 너보다 한 발 앞서 있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호기심, 짝사랑하던 같은 반 아이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설렜던 감정마저 나는 철저히 짓밟았다. 쓸데없는 감정에 휩쓸리지 마. 그런 건 약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그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거절했다. 반 친구들이 학교 후 PC방에 가거나 운동장에 모여 공을 차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속으로 갈등했다. 잠시 흔들리는 그의 마음에 나는 더욱 잔혹하고 비열하게 속삭였다. 놀 시간이 어딨어? 그렇게 놀다가는 내 인생은 망할 거야. 결국 그는 교실에서 빠르게 빠져나와 학원 차량을 탔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여러 개의 학원으로 가득했다. 수학, 영어, 논술, 과학, 사회탐구, 컴퓨터 코딩까지 하루의 모든 시간이 경쟁력 강화에 소비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늘 스마트폰에 매달렸다. SNS 화면에는 친구들의 화려한 삶이 펼쳐졌다. 친구들의 새 옷, 고급스러운 부모님의 차, 해외여행 사진들이 그의 눈을 자극했다. 화면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쟤는 벌써 해외여행을 갔다 왔네. 난 왜 이렇게 못 살지? 민준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이라던데 새로 산 명품 옷을 입고 학교에 왔대. 너는 뭐 하고 있지? 나는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웃었다. 너는 그 아이들과 달라? 너는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게 될 거야. 밤이 깊어져도 그는 문제집을 덮을 수 없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는 다시 연필을 쥐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열등감이 끊임없이 솟구쳤다. 졸려? 피곤해? 그럴 자격 없어. 너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해. 부모님은 매일같이 그의 귀에 명문대학에 이름을 주입시켰다. 서울대를 가야만 해. 다른 대학은 의미 없어. 반드시 성공해야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의 마음은 철저히 통제되어 갔다. 자신을 위한 꿈이나 바람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경쟁과 성취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나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너는 알겠지? 네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남들이 너를 인정해야만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는 스스로를 억압하며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나를 따라야만 해. 그래야만 네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는 어느새 완전히 나의 소나기에 있었다. 이제 그는 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앞으로 그의 삶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오장 고등학교, 끝없는 경쟁, 숨막히는 현실. 나는 그의 심장과 함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끊임없는 경쟁만을 강조했다. 이제 그는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죽음과도 같다고 여겼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이를 더욱 교묘하게 자극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더욱 심한 압박 속에 던져졌다. 명문고등학교의 교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이미 등 뒤로 다른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아이가 민준이 라이벌이라던데? 민준이가 항상 1등 했으니까 쟤는 못 이길걸? 나는 그의 가슴을 비틀듯 날카롭게 찔렀다. 들었지? 너는 2등도 못할지 몰라? 네가 못하면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첫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써도 친구들이 질문을 해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교과서는 펼쳐졌지만 그는 책상 밑에서 몰래 학원 숙제를 했다. 수업 따위 중요하지 않아? 학원 숙제를 해야 선행학습에서 앞서갈 수 있어. 지금 놀면 너는 끝이야. 학교가 끝나면 그는 즉시 학원 차량에 올라탔다.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논술, 심화수학, 과학 심화반, 명문대 대비반까지 쉴 새 없이 차에서 내려 학원으로 뛰어들어갔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끼고 살았다. SNS를 확인하는 순간마다 그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이는 또 새 옷을 입었네. 나는 왜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지? 쟤는 부모님 차가 외제차네. 우리 집 차는 너무 초라해. 나는 그런 그의 질투와 불안을 더욱 날카롭게 부추겼다. 너는 이미 뒤처졌어?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려면 더 많은 걸 포기하고 공부해야지.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였다. 그는 피곤으로 몸이 흔들리면서도 책상에 앉았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나는 그의 마음에서 차갑게 웃으며 속삭였다. 지금 자면 너는 끝이야. 민준이는 분명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문제를 풀었다.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부모는 그를 위해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붙여주었다. 주말에는 더 빽빽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유명 강사들의 심화 수업과 선행학습을 받아야 했다. 일요일도 그는 쉴 수 없었다. 영어 원서 읽기, 고급 논술, 수학 심화 문제 풀이까지 주말도 그에게는 고통과 압박의 시간이었다.
이런 과외를 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아? 너는 절대 돈이 없어선 안 돼. 돈 없으면 끝이야. 어느 날 민준이가 일요일에 교회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순간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교회? 그런 시간은 나한테는 사치야. 나는 명문대에 가야만 해.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부모님은 매일같이 명문대 이름을 귀에 주입시켰다. 집 안 곳곳에는 명문대 로고가 새겨진 책, 학습지, 심지어 컵까지 있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붙어있는 부적과 주문들까지 그를 압박했다.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매혹적이고도 야비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1등이 아니면 넌 인생에서 지워질 거야.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질 거야.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친구도 없었고 취미도 없었다. 오직 공부, 성적, 경쟁만이 그의 삶이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감정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저 나의 명령만이 그의 유일한 지침이었다.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는 나를 따라야만 해. 그는 자신의 삶을 혐오하면서도 나를 떠날 수 없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만족하며 더욱 강렬히 속삭였다. 넌 아직도 부족해. 더 해야 해. 내가 쉬는 순간 너는 버려질 거야. 나는 그를 완벽히 장악했다. 그는 이제 나의 꼭두각시였다. 그의 삶은 결코 그의 것이 아니었다. 6장. 대학, 또 다른 전쟁터, 혼자 견뎌야 하는 경쟁. 나는 그의 심장 박동을 놓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 끝없는 경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질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 부모는 잠시 기뻐하는 듯 보였다. 명문대 로고가 박힌 새 노트북 가방을 건네주면서 엄마는 당부했다. 이제 학원은 없지만 네가 알아서 더 잘해야 해. 스스로 앞서가야 해.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학원 선행학습 대신 이제는 스스로 경쟁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그는 아직까지 제대로 연애도 해보지 못했다. 마음속에 드는 호기심이나 설렘도 나는 싹부터 제거해왔기 때문이다. 대학 수업은 고등학교와 달랐다. 정답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을 찾아 답해야 했다. 선행학습은 통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선배에게 정보를 얻어가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교재는 많고 수업 내용은 방대했으며 알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금세 뒤처졌다. 그는 혼자서 도서관에 틀어박혔다. 대학에서는 매일 시험을 치지는 않았지만 과제와 프로젝트 그리고 중간기말고사가 몰아서 찾아왔다. 그가 느끼는 경쟁은 고등학교 때와는 또 다른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너는 고작 이 정도 과제에도 힘들어해? 주변 애들은 벌써 프로젝트 팀 꾸려서 한 발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속삭였다. 지금 네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토익 공부를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인턴 자리를 잡았다. 뒤처지면 끝이야. 그는 연애할 생각조차 못했다. 주변에서 손잡고 다니는 커플들을 볼 때마다 그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차갑게 제동을 걸었다. 연애? 그건 공부, 스펙, 미래 준비에 방해만 될 뿐이야. 아르바이트든 동아리든 너는 더 성과를 내야 해.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도서관과 고시원, 과방과 강의실을 오가며 휴대폰만 붙들었다. 고시원 방은 작고 답답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삭막한 골목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을 보며 SNS를 살펴봐도 마음에 드는 일이 없었다. 친구들은 오늘 또 어디를 놀러 갔나 보네.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나는 그때마다 그의 목을 조이는 듯 속삭였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 쉰다면 경쟁자들은 이미 한 단계 더 앞서갈걸? 그는 느슨해질 틈이 없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밤샘 공부가 기본이었다. 도서관에서 고단한 몸으로 쪽잠을 자다가 다시 기상에 책을 폈다. 부모님이 붙여준 부적은 이미 낡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조차도 아예 믿지 않았다.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취업은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 불안을 자양분 삼아 더욱 번성했다. 맞아, 실패하면 끝이야. 모든 게 무너질 거야. 그가 하루 종일 페인처럼 폰을 들여다보는 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여행을 가거나 복학생 선배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인턴을 다니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는 엷은 절망감을 느꼈다.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나? 나는 그 절망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 그는 악순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도서관에서 혼자 지쳐 쓰러져도 고시원에서 인스턴트 식사를 하며 밤늦게까지 과제를 해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아무런 사회생활도 연애도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게 중요한 건 오직 성공이야. 그것만이 내 가치를 증명해. 나는 그의 귀에 은밀히 그리고 야비하게 속삭였다.
그는 이미 나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대학에서도 그의 모든 선택, 감정,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다. 학원 선행학습 대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하는 경쟁. 남들과의 비교는 여전하고 연애나 즐거움은 나에게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점점 더 외롭고 삭막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나를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더욱 세게 올감했다. 내가 멈추면 여기서 끝이야. 내 앞에 있는 경쟁자들은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그는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다시 도서관 문을 열었다. 고요한 책장 사이 모두가 시험과 과제를 위해 파묻혀 있는 이 공간에서 그는 심장마저 차갑게 식어감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경쟁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7장 대기업의 현실, 더 높은 곳을 향한 질주. 나는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성공이라는 말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쟁은 더 거대해졌고 회사를 둘러싼 조직 문화는 또 한 겹의 갑갑한 벽을 만들었다. 그는 이번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야만 했다. 첫 출근 날 그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높은 천장과 정돈된 책상들이 줄지어 있고 바쁜 표정의 동료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한쪽에서는 부장급 상사가 신입사원들에게 이번 분기 목표를 할당하고 있었다. 그는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의 귓속에서 부드럽지만 야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승진해야지. 내 동료들을 봐. 이미 인턴과 해외 연수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야. 뒤처지면 한순간에 도태될 거야. 그는 커다란 모니터를 켰다. 각종 업무 시스템, 보고서 양식, 결제 라인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지만 정작 실제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누구도 자세한 매뉴얼을 주지 않았다. 모두가 자신의 성과를 챙기기에 바빴고 선배들도 1대1로 붙잡고 가르쳐줄 여유가 없었다. 나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또 한 번 속삭였다. 야근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 업무가 끝난 뒤 그는 선배들이 모두 퇴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그 역시 자리를 지켰다. 상사가 퇴근할 때까지 언제든 호출하면 응답할 수 있도록 의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날따라 팀장이 내놓은 보고서가 난이도가 높았다. 그는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새벽에야 사무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다음 날도 비슷했다. 매일같이 야근이 이어졌고 주말마저 자유롭지 못했다. 가족과 점심조차 함께하기 힘들었다. 회사에서는 팀 내 친목을 위해 일주일에 서너 번씩 회식을 잡을 정도로 강압적이었다. 회식이 끝나야 새벽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찍 출근해야 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수하면 넌 끝이야. 나는 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팀장의 표정은 늘 날카로웠고 동기들은 언제 어떻게 그를 앞설지 몰랐다. 어쩌면 이미 뒤처진 걸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오직 성과, 오직 인정만이 그를 버티게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그는 출근 전부터 팀장에게 보고할 서류를 준비했고 퇴근 후에는 부장에게 결제를 받을 기획안을 수정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었다. 씻고 누우면 새벽 2시였다. 주말에도 자료 조사를 위해 집에서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주말과 평일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였고 그는 휴일이란 개념조차 사치처럼 느꼈다. 마음 한편에서는 쉬고 싶었지만 뒤처지면 끝이라는 압박감이 더 커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다. 그가 언젠가 교회에 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얻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매주 새로 쌓이는 일거리와 프로젝트 때문에 종교나 휴식 같은 건 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 성경?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 돼. 나는 조용히 그의 마음을 쥐었다.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부모는 그를 위해 절과 점집을 찾아 기도했고 각종 부적을 집에 붙여놓았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제 그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오로지 회사에서의 성취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문제는 그 경쟁이 끝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능력 있는 동료들은 승진 속도가 빠르고 실적이 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도태될 수 있었다. 동기가 성과급을 더 많이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의 밤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칭찬하는 다른 후배가 있으면 그는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좀 즐겨도 되잖아? 어느 날 상사가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미 그는 꽤 빠른 속도로 승진 라인에 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허전했다. 이 허전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나마 휴가를 떠나볼까 생각했지만 문득 뇌리를 스친 것은 내 목소리였다. 즐기긴 뭘 즐겨? 한순간 방심하면 다 놓치는 거야? 아직 멈추면 안 돼. 그는 긴 한숨을 쉬고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상사의 말에 따르면 다음 프로젝트는 더 큰 성과를 낼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다. 회식은 또 필수야. 내 인간관계에 도움 되잖아. 술도 적당히 마셔.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회식이 잡혔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다. 고기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식당 안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피곤이 쌓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상사와의 술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인간관계조차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해. 나는 그의 귓가에서 그를 부추겼다. 그는 술잔을 들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머릿속은 이미 내일 진행될 발표 자료로 가득했고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강박이 심장을 조여왔다. 회식이 끝나고 난 후에도 그는 집에 돌아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 있었다. 몸이 피곤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잘 수 없었다. 내일 발표에서 조금이라도 더 완벽한 자료를 내놓아야만 했다. 이미 나를 깊이 받아들인 이상 그는 달릴 수밖에 없었다. 거부란 사치였고 그에게 남은 것은 내 목소리에 묶여 달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주말조차 자신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를 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느덧 희미한 눈빛을 한 채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때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바로 뒤처지면 끝이라는 절박감이 몰려와 모든 의문을 덮어버렸다. 그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잊어갔다. 웃어도 진심이 아니었고 회식을 하며 건배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주변 동료들이 번아웃으로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오히려 운이 없군이라고 생각했다.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다고 믿었기에 너는 내 말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도 끝이야? 가끔 상사가 칭찬을 해주면 그의 허전함이 잠시 메워지는 듯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불안이 엄습했다. 다음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렇다고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더욱 그를 올감했다. 나는 그의 귓속에서 속삭였다. 너 아직 만족하면 안 돼. 더 달려야 해.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로 가야 해. 사람들이 너를 칭송해주길 원하잖아. 그는 새벽녘까지 깨어 보고서를 정리했다. 상사에게 제출할 계획안을 검토하면서 혹시나 실수가 있는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은 충혈되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도 쉬지 않았다. 주말이 됐지만 회사에 나왔다. 동료 몇몇도 같이 나와 있었다. 남들은 휴식을 취한다지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가 먹는 점심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이었고 밤에는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랬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울림처럼 떠올랐지만 그는 곧바로 그 의문을 밀어냈다. 내 목소리는 어김없이 그를 휘감으며 말했다. 너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 이대로 멈추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 가족도 너 자신도 실망하게 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이젠 모든 게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다. 야근과 회식, 다시 야근, 주말 근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아니, 그럴 틈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그래야 네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나는 그가 가슴속 깊이 들려오는 내 목소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미 한 번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도 늦게 깨닫게 될 것이다. 팔짱 끝없는 공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아직도 그를 움켜쥐고 있었다. 어느덧 그는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고 많은 이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불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달성해낼 목표가 보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출근해 팀장 혹은 부장 타이틀로 불리는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 한켠은 텅 빈 듯 공허했다. 보고서와 회의, 결제와 일정 조율에 하루를 쏟아붓고 어김없이 반복되는 야근과 회식에 지쳐가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 나는 그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았다. 생각하지 마.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눈을 감으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흘렸던 땀과 눈물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이토록 달려왔는데 이제 멈춰도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나는 냉정하게 일축했다.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어. 이렇게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는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인생의 절반에 서 있다는 불안감과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공포를 동시에 느끼기 시작했다. 승진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였다. 그러나 회사에는 더 젊고 능력 있는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볼 때마다 불안에 떨었다.
너는 성공했지만 내 자리를 노리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신을 롤모델처럼 따르던 후배들이 이제는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두려웠다. 실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언제든 이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가족? 친구? 그들이 내 성공을 이해할 것 같아? 집에 돌아가 보면 가족은 그에게 무관심했다. 아니,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마음 편히 대화할 관계가 아니었다. 늘 늦은 귀가와 휴일 근무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한 탓이 컸다.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거나 다른 길에서 자신만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웃었다. 젊음도 열정도 목표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넌 뭘 할 수 있지? 어느 날 그는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유치원부터 시작된 경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지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더 잔인한 현실을 밀어붙였다. 이제 와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건 20대들이나 하는 짓이야. 지금이라도 뭔가 확실한 걸 남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명퇴나 퇴직 후 삶이 막막하게 다가왔다.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기는커녕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너는 이미 정점을 찍었어? 이제 남은 건 서서히 잊혀지는 것뿐이야. 나는 조용히 속삭이면서도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가 쌓아온 지위와 명성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테고 회사에서는 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그의 자리를 노릴 것이 자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더 오래 버티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넌 내가 누구인지 잊었잖아? 그걸 찾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달려. 그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도 퇴근하지 않았다. 팀장실에 불을 끄지 않고 번쩍이는 사무실 조명을 바라보았다. SNS에 들어가 보니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건 그에게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서류를 붙잡고 숫자들을 검토했다. 어깨가 떨리고 눈이 아파왔다. 그래도 보고서 마감일이 눈앞이었고 상사가 날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회사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쉽게 교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그를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멈추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 말에 그는 또다시 책상에 시선을 고정하며 새벽까지 문서를 고쳤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기계인지 인간인지조차 분간이 안 되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의 유대와 진짜 친구들과의 소통, 과거에 좋아하던 취미와 그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다. 가족과의 유대, 진짜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계속 부추겼다. 너는 성공했지만 더 위로 올라가야 해. 네가 쉬는 순간 후배들이 내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타자를 치면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서 또다시 내 목소리가 울렸다. 생각하지 마.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바닥난 체력으로 몇 시간을 더 버텼다. 목덜미에서 땀이 흘렀고 머리는 멍했다. 그러나 멈추면 안 됐다. 멈추는 순간 삶 전체가 무의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문득 창문 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슬며시 걷히고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느새 밤을 새워버린 것이다. 그는 눈을 비비고 문서를 마무리했다. 시계는 오전 5시를 가리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밖에서는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다. 그는 몇 시간 뒤면 다시 상사들을 맞이해야 하고 또 다른 서류와 보고 회의가 밀려올 것이 뻔했다. 그래도 달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절망과 무기력을 온몸으로 빨아들였다. 젊음도 열정도 목표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넌 뭘 할 수 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내 말을 거부할 힘조차 없었다. 아니, 거부라는 행위 자체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성공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인형일 뿐이었다. 너는 이제 아무 선택지도 없어. 계속 달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넌 망가질 거야. 나는 그의 가슴 속에서 낮게 웃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천근만근인 몸을 일으켰다. 아주 잠깐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삶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쯤 나를 잃어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경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는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구장 대물림된 숙명, 끊어지지 않는 사슬. 나는 여전히 그의 마음 한가운데서 살아있었다. 이제 그는 한층 더 나이가 들어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 또 다른 책임을 짊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에 안주할 겨를은 없었다.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고 가문과 가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더욱 그를 올감했다. 어느 날 그는 노년에 접어든 부모를 만나러 오래된 집을 찾았다. 집안 곳곳에는 그가 자라온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낡은 앨범에는 유치원 시절부터 학원과 과외에 매달렸던 과거 모습이 가득했고 거실 한쪽에 놓인 상장들에는 그의 어린 시절 성취가 빼곡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과장까지 올랐고 어머니는 평생 가정을 지키며 아들의 교육에 힘을 쏟았다. 부모 앞에 앉아 어머니는 눈가에 기쁨이 서려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안을 빛내줘서 고맙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잘 나가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 속에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이 깔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꿈틀대며 강렬하게 속삭였다. 너의 부모가 이룬 걸 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야. 그는 잠시 앨범을 들춰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빛바랜 정장을 입고 회사 행사에 참석해 있었다. 대기업 과장직까지 오르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주변에선 성공했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너희 가문을 빛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실망할 거야. 부모는 아들에게 끝없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아버지는 과장이었지만 이제 아들은 임원이나 그 이상의 자리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어머니는 집안 대대로 이어진 성공의 신화를 아들이 더 높이 쌓아 올려주길 바랐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였다. 집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밤늦도록 켜져 있을 사무실 조명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졌다. 그때 나는 그의 귀 속에 낮고 지묘하게 말을 걸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니야? 내 아이들이 너 대신 경쟁해야 해? 세상은 냉정해.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해. 그는 그 말에 움찔했다.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그 역시 언젠가 가정을 꾸리면 자녀를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 게 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모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부적을 붙여준 것처럼 그도 자기 아이에게 끝없는 압박을 줄지도 모른다. 이미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져 버린다는 점에 슬픈 예감이 들었다. 부모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회사에 도착해 사무실 문을 열자 그를 맞이하는 건 산더미 같은 업무였다. 어느새 그는 임원이 되기 직전에 직급까지 올라섰지만 작업량은 끝이 없고 의사결정 책임은 무거웠다. 그리고 후배들은 더욱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한치라도 방심하면 그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문, 가족, 부모의 모든 단어는 똑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건 희생 덕분이야. 너도 뭔가를 포기해야 해. 그리고 그는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 퇴근 후에 여유 있게 저녁을 즐기는 삶,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는 것,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까지. 당연하듯이 회식과 야근이 우선이었고 주말이면 회사에서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했다. 쉴 수 없어. 내 부모도 멈추지 않았잖아. 가족이 내 전부야.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부모는 여전히 그의 성공을 기도했다. 절과 점집을 돌아다니며 아들의 무궁한 발전을 빌었고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응원했다. 그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그 사랑이 곧 압박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냉혹했다. 회사에선 매일 야근이 이어졌다.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 상사에게 결제를 맡아야 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기다렸고 주말에도 회의가 잡히거나 다른 팀을 지원해야 했다. 상사는 공고히 말하곤 했다. 이 정도로 끝나면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그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래야만 부모가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을 넘어서고 집안을 빛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가슴 속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계속 속삭였다. 내 부모를 뛰어넘지 못하면 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야? 그는 가끔씩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질문했지만 이내 자신의 입을 막았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되돌아가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가족과의 식사는 갈수록 줄었고 연애나 결혼 같은 사적인 삶은 고사하고 휴식조차 꿈꾸기 어려웠다. 그의 눈밑은 짙게 들어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의 피로를 걱정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다. 달빛은 희미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다. 별이 보일까 싶었지만 빌딩과 미세먼지 사이로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SNS를 열어 지인들의 일상을 훑어봤다.
어떤 이는 일찍 퇴근해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파티를 즐긴 사진을 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즐기며 살겠지. 지인이 SNS에 올린 사진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회사를 일찍 퇴근해 여행까지 떠나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 생각이 언뜻 지나갔지만 나는 곧 그의 이성을 휘감았다. 너는 이미 이 길을 선택했어.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어. 그게 내 부모가 내 가문이 기대하는 길이잖아. 그는 갈등하듯 고개를 떨궜다.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집으로 갈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몇 시간이면 다시 출근 시간이고 잠깐 집에 가도 씻고 나면 거의 새벽일 테다. 머릿속이 텅 빈 채 걸음을 옮기면서도 그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그 고민을 일축했다. 네가 포기하는 순간 너희 가문의 역사는 끝나는 거야. 그 말에 그의 두 다리는 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스스로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한편으론 지쳐 쓰러지고 싶었지만 또 한편에선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는 압박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정에서 배우고 부모가 바라왔고 사회가 부추겨온 경쟁은 그의 전부였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치열한 달리기는 이제 가문과 부모의 명예까지 짊어진 더 무거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주에 기름을 붓는 존재였다. 그는 또다시 야근 준비를 위해 문서를 열었다. 쏟아지는 졸음을 견디면서 새벽 2시가 넘어갈 때까지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깨는 굳어졌고 눈은 침침해졌다. 몸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신은 아직 끝이 아니야라며 그를 몰아세웠다. 그래, 난 계속 가야 해. 안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부모를 뛰어넘지 못하면 내가 사는 의미는 없어.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또다시 의자에 몸을 파묻었다. 깊은 밤이었지만 나는 그의 마음 한복판에서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미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끝이 없는 도로 위를 계속해서 달렸다. 이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그리고 그 숙명 속에서 나는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10장 마무리. 영원한 속삭임 그리고 비밀. 나는 그를 한평생 쥐고 흔들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내 속삭임은 그가 고개를 떨구며 무덤 앞에 이르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온전한 생각처럼 위장했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이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진짜 목소리라 믿었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이 세상에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교묘한 음모자였다. 그가 마지막 숨을 들이쉬는 순간까지 나는 그의 귓가에서 쉬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제 내 삶은 끝이야.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직 나를 자기 자신이라 여기며 평생을 속았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 어떤 인간도 나를 이길 수 없었고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도 나를 물리치기 어려웠다. 내가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는 성경에서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폭로되어 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력해지는 순간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포될 때다. 너무나 오래전부터 나는 수많은 인간들을 지배해왔다. 내 속삭임이 그들의 내면에 녹아들어 그들은 영원히 내 목소리를 자신이라 생각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엇인가 혹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악이라 불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다. 그 직분을 온전히 이룬 분이 예수라고 한다. 내가 힘을 잃는 건 오직 그 이름이 선포될 때뿐이다. 그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에게서 서서히 물러날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이 내가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존재해버린 나의 비밀이다.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내게 속았다. 나 없이 살 수 없다 믿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다. 그가 눈이 멀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실을 모를 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순간 나는 힘을 잃고 영향력은 희미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다. 결국 그는 모른 채 죽었다. 그러나 내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다음 타깃을 찾아 또 다른 누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인간들을 끝없이 속삭여 온전한 자유를 빼앗을 것이다. 나는 속삭이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누구도 나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진짜 비밀이자 세상에 대한 나의 선언이다.